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 뉴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투자 뉴스엔 전략은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시장은 매파 연준의 우려를 표합니다. 첫 번째 이슈 환율로 시작해 볼 텐데요. 어제 마의 1,32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 이 파월 의장의 공격적 긴축을 시사하는 발언에 킹달러는 다시금 고개를 드는데 문제는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달러 강세 현상은 좀 지속될 수 있다는 거겠죠. 우리 시장 당분간 좀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그런 우려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저는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제1번 요소가 바로 환율이다. 기업의 실적도 경기도 무역 수지도 아니고 환율이 가장 주가의 오르내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드렸는데요. 올 2월 달 우리 원달러 환율이 얼마였습니까? 1,220원이었습니다. 어제 정가 얼마입니까? 1,330원입니다. 자그마치 110원이 올랐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한 달 만에 10% 정도의 자산 감소가 된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일단 외국인의 그런 부분은 우리 원달러 환율이 계속 1,400원대 위에서 고공행진을 한다면 앞으로 한국 주식을 살 가능성이 높지 않다. 오히려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 재진입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의 자금이 유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이 일단 안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환율 급등에 속절없이 무너졌던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은 1% 넘게 빠졌죠. 그래도 우리는 외국인의 바이 삼성전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주가는 지지부진하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삼성전자 확인해 볼게요. 밤사이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경쟁사죠. 이제 TSMC 출신의 이제 베테랑 엔지니어를 부사장으로 영입했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K칩스법에 대한 얘기를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TSMC 출신이죠. 이제 리준청 씨를 이제 지난해 말에 DS 부분 어드밴스 패키징 팀의 부사장으로 영입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파운드리 쪽에 이제 그만큼 이제 좀 신중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이렇게 기업들은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K칩스법은 아직까지 통과가 못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야는 16일 날 기재위 소위에서 이제 반도체 세액 공제안 확대안에 대해서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뭔가 논의나겠지만 구체적인 합의 방안은 전혀 마련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3월 달 안에 이제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이제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지난번에 2월 달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 3월 달은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전 세계는 이제 이런 확대안들을 시행 중이고요. 그리고 3월 달에도 이미 좀 늦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개인적으로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파운드리 경쟁사인 TSMC 출신 베테랑 엔지니어를 반도체 패키징팀 부사장으로 영입한 삼성전자. 패키징 관련 기술 역량과 인재 확보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후공정, 패키지 관련 기업,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같은 종목들 주가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지는 소식도 삼성 뉴스인데요. 이 프리미엄 TV 시장을 잡아라. 바로 10년 만에 OLED TV 신제품을 내놓았어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경기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침체기에 접어든 TV 시장에서 삼성과 LG가 나란히 OLED TV를 신제품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면 승부를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현재 OLED 시장을 선도하는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10주년을 맞이해서 화면 밝기가 최대 70%가 개선되고 빛 반사와 비침을 좀 많이 줄인 2023년형 OLED 에보를 이제 판매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년 만에 이제 OLED TV 시장에 재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사실 수율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OLED보다는 우리는 이제 LCD 쪽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한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삼성이 프리미엄 시장에서 이제 OLED 성장세가 좀 두드러지니까 전략을 좀 수정한 것 같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주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 투자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동안 올레드 진영을 대표해온 LG전자도 어제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이제 삼성과 LG 왕자의 다툼이 치열해질 전망인데 두 업체의 이렇게 경쟁 구도 속 투자자분들이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어쨌든 현재 지금 LCD 쪽의 업황이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TV 패널 쪽 시장에서는 사실은
뭐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뭐 기타의 뭐 확실한 종목이 없다 싶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새로운 시장이 개화가 되다 보면 뭐 OLED든 뭐 LCD든 사실 이제 우리가 TV 판매 매장에 가서 LCD TV를 사러 갔다가 OLED TV로 이렇게 사서 오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신제품이 나오면서 수요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TV 부품 쪽 관련된 종목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LX 세미콘입니다.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TV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DDI와 T콘이라는 TV 관련된 칩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DDI 같은 경우는 화소를 구동하는 데 쓰이는 칩을 말하는 거고요. 이 T콘 같은 경우는 DDI를 컨트롤하는 칩으로서 화질을 개선해주는 반도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X 세미콘이 국내에서는 거의 전량 생산을 해서 TV 업체에 납품한다, 디스플레이 업체에 납품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수요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으로 TV라든지 IT 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매출 성장, 그러니까 LX 세미콘의 매출 성장은 굉장히 조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영업이익 자체는 굉장히 좀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 삼성이 OLED TV 시장에 본격적으로 좀 진출을 해서 수요 회복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LCD 쪽에서 해야 되는 부진을 어느 정도 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회사 모두 삼성과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모두 사실 LCD 이 모니터라든지 디스플레이 생산에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중국 업체에 의존을 해서 가져온다고 한다면 국내에 들어올 경우 세트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 LX 세미콘의 DGI 채택 지정을 좀 요구하고 있어서 중국 업체로부터의 어떤 수혜도 올해는 좀 가능한 전망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황 부진이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IT라든지 기타 가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수요 회복이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신사업, PMIC라든지 SCI PMIC라든지 MCU라든지 여러 다른 반도체 칩들도 지금 현재 사업을 좀 구체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존의 어떤 제품들과 신사업 의 어떤 제품들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될 경우에 충분히 현재 주가에서는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올레드 TV 대전으로 인해서 LX 세미콘이라는 종목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은요, 시장에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섹터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공매도 쌓이는 2차 전지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도 지금 너무 무섭게 오르고 있는 2차 전지 소재주들, 사실 코스닥 상승을 주도했던 에코프로비엠도 공매도 거래가 다시 늘고 있는 추세고요. 갖고 계신 분들 참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지금 팔아야 하나요? 아니면 조금 더 갖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요즘 2차 전지 소부장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분명히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좀 불안하기도 한데 아닌데 그렇지 않고 좀 더 간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렇게 양갈림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굉장히 업황 좋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해외 유수 업체들과 천문학적인 계약을 이루고 있고요. 국내 3대 셀 업체가 미국의 완성차와 모두 다 합작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시장이 좋다는 겁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500기가와트의 배터리가 만들어지지만 앞으로 7년 내로 5,000기가와트, 다시 말해서 지금보다 10배를 더 만들어야 된다는 업황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호재들이 주가에 반영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방금 예수 앵커 말씀대로 일부 기업들의 쏠림 현상은 제가 볼 때는 다소 과도하다. 지금 증권회사, 특히 외국계 증권사 맥쿼리라든가 UBS 같은 경우는 매도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다른 증권사에서는 아직 더 간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의 의견도 살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더 간다, 덜 간다를 얘기하지 않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매수는 부담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당장 팔 것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포트에서 10%의 2차 전지가 있는가? 그렇다면 계속 보유하시고 만약에 2차 전지가 정말 없다. 그러면 지금 사느냐? 저는 지금 매수하는 건 반대하고요. 오히려 조정을 받은 다음에 사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매수 접근은 좀 보수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의견에 장시영 차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일단은 좀 선별적으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삼성 SDI의 횡보가 조금 가파릅니다. 굉장히 거칠게 좀 시장에서
질주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물론 삼성 SDI 자체도 괜찮겠지만 관련된 삼성 SDI와 관련된 고객사들, 이 삼성 SDI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가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과 10년간 40조 규모 양극재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스텔란테스와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고 그리고 GM과도 사실 이제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볼보 역시도 신규 고객사로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SDI에 납품을 하는 관련 소재라든지 부품 업체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상신 EDP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체 매출액에서 90%가 삼성 SDI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90%를 삼성 SDI가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2년 같은 경우는 원통형이 1,340억, 중대형 각형, 그러니까 이 배터리 캔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중대형 각형 같은 경우는 1,171억 원, 이 정도의 실적을 나타냈고요. 최근에 이제 한국이라든지 중국, 말레이시아, 헝가리 생산 공장을 두고 삼성 SDI에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 내 상신 EDP 비중은 중대형 캔이 약 50%, 원형 캔이 대략 한 80% 정도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캔 부품은 대규모 생산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신규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혜자가 있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상신 EDP의 삼성 SDI 내에 어떤 위치는 굉장히 좀 확고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는 3,6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대략 45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DI의 적극적인 어떤 캐파 확대에 따라서 이 상신 EDP의 실적도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 SDI 내에 확고한 위치, 지위를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혜자가 굉장히 넓다라는 점, 신규 업체 진입이 어려운 상황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상신 EDP 지금 현재 주가가 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좀 너무 올랐다라고 보시지 마시고요. 눌림목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 많이 올랐지만 그 안에서도 아직 덜 오른 종목은 있다. 삼성 SDI 양 원통형 배터리 캔을 만든 업체입니다. 상신 EDP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상반기 중으로 국가 양자 비전 및 발전 전략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전략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요즘 보면은 뭐 거의 제가 매일 하나씩 전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국가 정책들이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는 뭐 제가 보통 2년차, 정권 2년차에는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말씀 드렸던 것의 어떤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상반기 중에 이제 국가 양자 비전 및 발전 전략을 발표한다는 그런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이어서 이는 2030년까지 1000큐빗급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현재 지금 전문가가 한 250명 정도 수준인데 양자 대학원 등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과기부는 일단 지난달 28일부터 그 1000큐빗급 양자 컴퓨터 개발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일단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IBM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이제 1000큐빗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겠다라는 청사진을 이미 제시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좀 따라간다라는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과 중국 등이 좀 경쟁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좀 뛰어들면서 이제 뭔가 경쟁력을 좀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양자 기술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미래 산업이나 아니면 안보에 굉장히 큰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어떤 기술이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어질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1, 2년 된다, 뭐 1, 20년 이어진다라고 해서 될 거 아닙니다. 정말 쭉쭉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붙여 줘야지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기초과학 부분들 뭐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이제 지원이 좀 이어지면서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장시용 차장님, 연계해서 이 이슈와 연관지어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을 꼽아본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뭐 테마성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코이버라는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코이버의 주요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유선 광 전송 장비입니다. 그래서 뭐 5G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았던 적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5G 관련된 전방 산업 투자 부진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악화되고 있는데 코로나가
코로나가 끝나감에 따라서 다시 한번 통신사들의 투자가 좀 재개된다고 한다면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실적은 조만간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이버 같은 경우는 양자 암호 관련주로도 좀 분류가 되는데 작년 6월에 LG U+와 함께 광전송 장비에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적용을 한 적이 있고요. 12월에는 KT와 함께 양자 암호화 장비도 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에는 디지털 뉴딜 계획의 양자 암호 통신 시범 인프라 구축 사업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제 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런 어떤 양자 관련된 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날수록 보안이 굉장히 좀 더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 양자 컴퓨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원격 진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해킹으로 뭐 생명의 위협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또 국가 정책적으로 보안과 관련돼서는 외산 장비보다는 국산 장비를 좀 선호할 가능성이 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화웨이 장비를 좀 퇴출하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산 장비를 좀 선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계속해서 사업이 가시화되고 성장성이 좀 늘어날수록 코이버라는 종목 그리고 이런 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늘어날 수가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사실 앞으로 실적이 5G 관련돼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지금 현재가 최악의 상황이고 또 이런 어떤 이슈까지도 엮인다고 한다면 충분히 다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좀 하락가 있는 지금 상황에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이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전거래일 시장의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도 강했던 종목에 우리 한번 포커스를 맞춰볼 텐데요. 바로 그 기업은 오리온입니다. 지금 해외 실적 개선이 주가 상승의 동력이 확실히 되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 조용히 소리 없이 올라간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리온이 딱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오리온의 해외 매출 국가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 그리고 베트남,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압도적인 매출 우위를 차지하던 것이 최근 들어 조금씩 지각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베트남과 러시아에서 작년에 약 한 30에서 40% 정도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금년에는 오히려 중국 매출액보다 베트남과 러시아 매출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오리온의 금년 영업이익 기준이 4,800억이었는데요.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5,100억으로 약 5% 정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매출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입니다. 인도까지도 오리온은 다음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식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즉 쌀을 주식으로 하는 민족하고 밀을 주식으로 하는 민족이 있는데 인도는 제가 볼 때는 밀도 있겠습니다만 쌀도 많다. 다시 말해서 인도 제과 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17조 원의 엄청난 시장이거든요. 인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도마저도 오리온이 진출에 성공하고 오리온 제품 매출이 활성화된다면 오리온의 주가는 지금이 고점이 아니다.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장시영 차장님도 오리온의 추가 상승 여력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오리온의 중국의 매출 비중이 2015년도 41%, 그리고 2022년도에 56%로 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59%로 좀 전망을 하는데 그러면 중국 외의 매출 비중이 중국보다 훨씬 더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는 베트남과 러시아 법인 합산 매출액이 6,830억 정도였는데요. 5년간 18%가 성장한 겁니다. 전체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 내에 17에서 24%까지 확대됐는데 과거 오리온 중국 매출이 2010년 5,250억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2015년에 1조 3천억, 연평균 20% 성장할 때 평균 PER을 30배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업종 대비해서 45% 정도의 어떤 프리미엄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리온의 현재 주가가 2023년 기준으로 PER이 13배이기 때문에 만약 베트남, 러시아 그리고 인도 해외 법인의 어떤 매출 성장이 계속 지속될수록 PER 밸류에이션을 추가적으로 더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3년 오리온 베트남 실적 매출 예상이 5,700억이고요. 영업이익이 대략 한 1,1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리온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제과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뭐 국민 간식인데 초코파이를 비롯해서 쌀과자 여러 가지 제품들을 좀 판매를 하고 있고요. 23년에도 20%대 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리온 베트남 공장 가동률이 100%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캐파 증설도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인도에서도 캐파 증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어떤 베트남에 대한 똑같은 내용과 같은 기준으로 좀 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21년 이 공장 완공 후에 매출이 성장하기 시작을 했고, 근데 아직은 월 매출이 15억에서 20억 수준인데, 뭐 인도 제과 시장이 17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뭐 스낵이라든지 파이프라인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장 증설 추가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매출액이 2배 이상 확대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 그리고 인도, 러시아 시장에서 지속적인 어떤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서 뭐 지금 상황에서 오리온의 주가 그리고 앞으로의 오리온 주가는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